대한민국. 영토 크기는 세계 107위, 그런데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이 상식 밖의 숫자를 보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70년 전 소총 한 자루도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탱크와 전투기를 수출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두 세대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진 이 기적의 서사와 그 방아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분명합니다. 영토 107위, 군사력 5위. 하지만 이 숫자가 미처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밀도입니다.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군사기지를 점으로 찍어보면 온통 빽빽이 들어찬 점들이 보입니다. 반면 유럽의 네로라는 강대국 지도를 같은 방식으로 찍어보면 텅텅 비어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단순히 무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디 좁은 땅덩어리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이 빈틈없이 박혀있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맹독성 고슴도치에 비유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용 군대가 아닙니다. 작정하고 쏟아붓기 위한, 응징을 위한 화력 집단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보유한 3세대 전차를 모두 합쳐도 한국 혼자 가진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유럽의 세 강대국을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 한 나라가 훨씬 더 많은 현대식 전차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저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50년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시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북한의 T-34 탱크가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을 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무릎 꿇린 명품 전차 앞에서 우리 병사들은 맨몸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류탄 하나 들고 6탄 공격을 감행하며 수많은 젊은이가 쓰러져갔습니다. 이 피눈물 나는 트라우마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DNA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결의가 불굴의 의지로 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드론 전쟁의 시대가 왔다며 탱크를 폐기할 때 한국은 묵묵히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끊임없이 개량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첨단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녀도 결국 땅을 점령하고 지켜내는 것은 탱크와 포병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재래식 화력이 여전히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의 눈은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병기고로 변모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군의 화력부터 봅니다. 한국군에는 포병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포병부라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한국군의 포병 화력은 세계 최정 상급입니다. 이 집착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입니다. 전쟁 초기 북한의 탱크 부대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을 때 한국군에게는 대전차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수류탄을 들고 탱크에 뛰어드는 것뿐이었고 수많은 젊은이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뼈아픈 기억이 한국 국방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화력에서 밀리면 사람으로 막아야 한다는 비극. 그것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병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이 집착의 결정체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말하는 자주포.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평가받습니다. 1분에 6발에서 8발을 쏠 수 있고 사거리는 40km가 넘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K9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대 전차 중 가장 진보한 모델 중 하나로 꼽힙니다. 1500마력 엔진을 달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며 복합 장갑으로 적의 포탄을 막아냅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승무원 수도 적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품 전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것을 자국 기술로 만듭니다.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이 나면 그 나라가 부품 공급을 끊을 수 있고 정비 기술자가 없으면 고장난 무기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국산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왜 중요한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것이 없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군비를 줄이면서 생산시설도 없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언제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의 화력은 갖췄습니다. 이제 하늘을 보겠습니다. 전투기는 국방기술의 꽃입니다. 만들기 가장 어렵고 기술 이전을 가장 꺼리는 분야입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은 미국의 성역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스텔스 기술을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핵심 기술 4개를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막판에 거부했습니다. 이 4가지, 즉 저피탐 탐색 추적 장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무장 통합 기술을 안 주겠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에 눈과 귀를 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눈과 귀가 없는 전투기는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보통 나라라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미국 없이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4개 기술 중 3개를 국산화했고 나머지 하나도 개발 중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4.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당장 스텔스 성능은 미국의 F-35에 못 미치지만 계속 진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는 최초 양산기 조립에 들어갔고 공중급유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 생산에 돌입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독자 기술로 만든 전투기는 아무에게나 팔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팔 수 없습니다. 수출 통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은 다릅니다. 우리가 팔고 싶을 때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국방의 독립선언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전쟁 당시 다른 나라 도움 없이는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바다를 보겠습니다. 해군의 역사는 눈물로 시작합니다. 1940년대 후반, 갓 탄생한 대한민국 해군에게는 변변한 배가 없었습니다. 장교들이 월급을 모아 미국에서 패선 직전에 배를 사왔는데 그 배가 바로 백두산함입니다. 다른 나라가 버리려던 배를 우리 해군은 보물처럼 굴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해군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란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방공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 날아와도 모두 잡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기술인데 이것을 장착한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이지스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세종대왕함은 다른 나라 이지스함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싣습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보다 수직발사대가 더 많습니다. 세종대왕함은 128개의 발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배를 한국이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건조합니다. 상선 시장에서 이미 세계 2위를 하고 있으니 기술력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고난도 선박입니다. 이런 배를 만들어본 경험이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로 이어진 겁니다. 잠수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운영 중입니다. 3,000톤급 대형 잠수함으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잠수함에는 물속에서 쏘는 미사일인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셀빔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전략 무기입니다.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인 진짜 이유는 무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기를 만들어내는 산업 생태계에 있습니다. 생태계란 여러 산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국 방산의 진정한 힘이 보입니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한 나라 안에 이런 조합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3위권, 조선 세계 1위, 철강 세계 6위권, IT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이 모든 것이 한반도 남쪽 절반에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산업들이 군수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엔진 기술이 전차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삼성의 반도체가 미사일 유도 장치에 쓰입니다. 거제도에서 렌즈선을 용접하던 기술자들이 잠수함 선체를 붙입니다. 평시에는 자동차, 스마트폰, 배를 만들다가 유사시에는 즉각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입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무기 공장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가 돈을 줘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텅 비는 현상입니다.
국방부가 원하는 만큼 무기를 찍어내고 싶어도 생산시설이 부족합니다. 조선업은 특히 심각합니다. 미국 내 조선소들은 대부분 사라졌거나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올 거라 믿었습니다. 군비를 줄이고 복지에 돈을 썼습니다. 무기 공장들을 닫거나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 보낼 무기가 없었습니다. 창고가 비어있고 공장을 다시 돌리려 해도 숙련 노동자가 없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재 진행형 위협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휴전 상태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생산시설과 숙련 인력이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만이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시간 안에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시스템이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지금 배를 고칠 도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크란 배를 물 밖으로 끌어올려 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국 해군 함정들이 노후화되고 수리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 조선소들은 포화 상태입니다. 새 배를 만드는 것도 밀려 있는데 기존 배 수리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정비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머로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정비, 수리, 정밀 검사를 뜻합니다. 함정의 엔진을 뜯어서 점검하고 녹슨 부분을 교체하고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하청 작업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의 전력 유지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2024년 원리 슈다함과 유코남을 수주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찰스 드루함까지 세 번째 계약을 따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해군 함정 정비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국이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한국이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없이는 함대 운영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이런 관계가 쌓이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차 계약으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22문을 수출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K2 전차 2차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180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으로 금액은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K9 자주포 1차 계약 물량 222문은 이미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총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365문 이상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네오파드 전차도 물론 좋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원하는 수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합니다. 생산 라인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대량 생산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탁월합니다. 품질, 납기, 가격.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은 더 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게는 오랜 수건이 있습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지금 한국이 운영하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 엔진을 씁니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숨어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스노클링이라고 합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가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몇 달이고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만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주변 바다 어딘가에 핵잠수함이 은밀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먼저 공격해도 바다 깊은 곳에서 강력한 반격이 날아옵니다. 이것을 2차 타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적이 먼저 때려도 반드시 보복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억지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는 미국의 동의였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한국은 핵 관련 기술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도 이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허락 없이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호주는 오커스 하우스라는 안보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커스는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의 영문 이름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 요청이 마침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한민국이 30년 넘게 꿈꿔온 일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핵잠수함 한 척 건조 비용만 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4척에서 6척을 확보하려면 총 사업비가 20조 원을 넘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것입니다. 미국 의회 동의, 국제원 자력기구 절차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래도 핵잠수함까지 갖추는 순간 한국은 주변 강대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완전체가 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세 나라 모두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북쪽에는 핵을 가진 북한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팽창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군사력을 대폭 키우고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군비에 돈을 쏟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답을 줍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허구일 뿐입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2번 다시 그런 비극을 겪지 않겠다는 뼈아픈 다짐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찾는 무기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미국마저 한국 조선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존재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KF-21은 2025년에 양산기 조립에 들어갔고
2026년부터 본격 생산됩니다. 핵잠수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범정부 차원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은 2차, 3차 계약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정비는 이미 세 번째 사업을 따냈습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기술 경쟁에서 계속 앞서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 피와 땀을 쏟아부은 결과이자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6. 25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집념, 기술 이전 거부를 뚫어낸 오기, 민간 산업과 군수 산업의 강력한 연결고리.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방산 강국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위치에 당당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은 계속될 겁니다. 다만 군사력만큼이나 외교력과 경제력도 함께 성장해야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이 우리의 다음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형 핵잠수함, 실전 배치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5년 안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10년 이상 걸릴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축, 미사일 전력을 다뤄보겠습니다. 현무 시리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한국이 왜 미사일 강국으로 불리는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복잡한 국제